전기가 나가고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먼지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가정집에서 가스가 터져갖고 불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염이 터지면서 그 연속적으로다가 꽝꽝 소리 나는 거죠.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우리 한미 당국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 북한이 아니다, 더 능력 있다는 걸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녀라 가슴 찢어지게 울부짖으며 불러대던 그 이름도 피 맺힌 그 절규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도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이 반갑긴 한데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인지 아닌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비교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가 하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붕괴 사고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고층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가운데 6명은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저 높은 곳에서 커다란 구조물과 잔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 강한 불꽃까지 튀더니 이내 사고 현장 주변은 먼지로 휩싸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전기가 나가고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먼지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39층짜리 아파트 건물 고층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은 오후 3시 45분쯤 23층부터 34층까지 건물 외벽이 뜯긴 것처럼 와르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그 뭐가 따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느낄 정도로 경비실이 저 밑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전기가 막 나가요. 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지만 또 다른 작업자 6명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들은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창호 공사 등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인은 아파트 상층부 38층에서 콘크리트 사설 작업 중에 붕괴가 됐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건설 현장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진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던 업체라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는 건물과 타워 크레인의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저녁부터 연락 두절된 작업자에 대한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어제는 경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기계가 넘어지며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어지는 사고, 문제가 없는지 안전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성규 기술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영상으로 지금 보셨을 텐데 이 어떤 사고로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앞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지하 4층, 지상 3층, 9층, 8개동 건물이고 이 건물이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물의 그 붕괴 사고를 보면서 정말 이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느껴졌습니다. 예. 네, 이번 사고는 작업 과정,
지금 어떤 그 시공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로 보여집니다만은 뭐 추가적으로 뭐 설계상의 문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회사나 어떤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해서 작업자 등을 포함한 안전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게 네. 지금 공사 중인 건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인데요. 지금 설계상이나 어떤 시공상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절차대로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대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작업 과정의 매뉴얼대로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는 정말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되죠. 예. 자, 현장 작업자 6명이 현재까지 지금 연락 두절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6명이 매몰돼서 연락이 두절돼서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죠. 뭐 아직은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가, 예. 네, 예, 아직은 그러나 모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거는 네. 6명 이외에 더 어떤 매몰된 사람이 있는지 네.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예.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6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붕괴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2차적으로 붕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건물 주변의 안전 조치도 취하고요. 예. 특히나 건물에 그 근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의 어떤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어떤 대피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가 붕괴 우려 말씀하셨는데 네. 그림으로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상태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건물이 생각할 수 없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들의 사고는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예. 왜 그렇죠? 예. 시공상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후진국형 사고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2차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예.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좀 보면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고 상층부의 외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업 중에 그 작업을 얘기 들어보면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네네. 고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네. 좀 위험한 작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높이 건물이 이제 고층 건물이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겨울철에 고층 건물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아요. 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할 때 그 굽는 작업, 우리가 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양생이 잘 되지 않아요. 아, 예. 양생이 잘 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멘트 안에 그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분이 어느 정도 온도에 의해서 증발돼서 굳어야 되는데 네. 굳지 않고 추위에 낮은 온도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 얼음에 시멘트와 복합해서 강도, 즉 힘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 예.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고도의 높은 곳에 작업할 때는 이런 양생 과정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어떤 작업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고층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타설 작업할 때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당연히 고층에 있을 때는 뭐 안전 작업 수칙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관리자나 어떤 시공사 어떤 관리자들이 이런 세부적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어떤 뭐 아니란 생각에 어떤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에 뭐 쉽게 지나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6월 그 또 광주에서 일어났던 철거 중에 일어난 붕괴 사고 참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주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만 보아도 그 무너져 내린 그 더미가 그 차량을 덮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변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금 주변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주변 통제가 안 됐다라고 보죠. 예. 이번에도 앞전에 지금 철거 중인 6월 달에 있었던 것도 주변 통제가 안 됐었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안전 펜스가 건물 주변에 설치를 꼭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게 되지 않아서 2차적으로 차량도 파손됐고 예.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예. 또 2차적으로 또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광주에서 6월에 있었던 건물 철거 과정의 붕괴 사고 주변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도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바뀐 게 없네요. 현장에서 좀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현장 분위기는 거의 과거 사고 때와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고는 나지 않겠죠. 네. 그러나 경험하지 않고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엔지니어들이고 시공업체 어떤 관리자들이 몫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광주 학동 사고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일어난 사고와 시공사가 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지금 똑같은 시공사,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회사의 어떤 관리자들이 포함됐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또한 안전의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뭐 안전의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어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 대책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면 계속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는 뭐 경주에서 대형 기계가 넘어지면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네네. 겨울철에 이런 사고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뭐 체감상 느껴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는 뭐 일단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행동이 둔해지고 부자연스러워서 위험한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작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시공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는 그 신정과 설날이 겹쳐 있잖아요. 예. 1월에는. 예. 그러다 보면 휴일이 많아요. 휴일이 많다 보면 공사 기간을 맞추기가 어렵죠. 서두르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를 서두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예. 그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신정이나 설날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여유 있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성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비용을 받는 비용. 예. 이걸 받아서 또 작업자한테 지급이 되는데 구조적인 그래서 문제가 이런 있군요. 예. 기성부 확보를 위해서도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야만이 기성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또 공사도 서두르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어떤 안전 측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네. 무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천천히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두드려보고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되지 않은 6명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송규 기술사님 연결해서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업자나 어떤 시공사 업자에 있어서 보면 안전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소모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나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 소모 비용의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수백 배가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예. 소모 비용이 아니다 투자 비용이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꼭 이 내용을 사고를 일으키는 시공사 측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송규 네, 기술사님과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투기 추락 사고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을 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조종사 신모 대위는 2번이나 비상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 기종은 F5E, 40여 년 전 도입된 노후화 기종으로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4분쯤 수원기지에서 이륙한 F-5E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좌우에 있던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기수가 급 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종사인 신모 대위는 2번에 걸쳐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비행기지를 벗어난 뒤 민가 근처에 떨어졌지만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정집에서 가스가 터져갖고 불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염이 터지면서 그 연속적으로다가 꽝꽝 소리 난 거죠. 1980년 전후 도입되기 시작한 F-5E는 F-4 팬텀과 함께 한때 공군 주력 전투기로 이름을 날렸지만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추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0년엔 강원도 평창 황병산 인근에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순직하는 등 2000년 이후 10여 대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지만 아직 80여 대가 우리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전 도태 시기는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2030년 초로 예상됩니다. 공군은 앞서 지난 4일에는 최첨단 전투기인 F-35A의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 동체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2,20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가 주거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 아버지 자택에서 남은 금괴 일부를 압수하고 체포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편에 세워진 흰색 차량 주위로 경찰 감식반이 모여 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한 듯 차 유리도 산산이 깨졌습니다. 차 안에선 2,200억 원대 횡령을 벌인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60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여동생이 아침 7시쯤 아버지가 유서를 남긴 채 실종됐다고 신고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전날 이 씨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남은 금괴 254kg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이 씨 아버지를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3시간여 뒤 집을 나선 이 씨 아버지는 10분 거리에 있는 도로에 차를 세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 아버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아직 찾지 못한 횡령금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가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횡령액 1,980억 원 가운데 750억 원 정도는 주식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남은 금괴 100kg의 행방을 쫓으면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발사에 이어서 엿새만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는데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올해 들어 2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오전 7시 27분쯤 지난 5일과 같은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 및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5일 쏘아 올린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6에 그쳤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 성능이 과장됐다고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북한이 크게 진전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직접 재반박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우리 한미 당국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 북한이 아니다, 더 능력 있다는 걸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발사는 지난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주목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만큼 유엔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시험 발사라며 국가의 고유 권한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새해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먹구름이 들이우는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새해 들어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건 지난 5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해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고성을 찾는 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대화 강조는 다소 머쓱해지게 됐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우려 표명과 함께 남북관계가 더 이상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엿새 만에 긴급회의를 또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NSC는 지난 5일 발사 당시에는 단순히 우려 표명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강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도 딱히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새해를 맞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이 온다면 대응 방법은 선제 타격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후보.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감지된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북한의 호의적 태도는 평화쇼라고 일축하며 핵과 미사일 고도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에 민주당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이른바 멸공 공방은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멸공 논란에 반응한 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야당 음모에 말려드는 일이라며 대응 자제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릴레이 형식의 멸공 SNS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멸공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북한 선제 타격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보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 정책 행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한 신경제 비전, 그리고 디지털 혁신 정책 1호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전 국민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에 무선 마이크,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4대 분야 대전환과 공공, 금융개혁을 담은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입, 일자리 200만 개를 새로 만들고 5극 3특 체제 초광형 메가시티를 재편해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휴먼 캐피털 제도 도입도 내세웠습니다. 휴먼 캐피탈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 5천,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 이른바 555 공약에 이어 경제대통령 이미지 각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대남 행보에는 정치가 선거 전략으로 젠더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둘 중에 진짜 우리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이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을 들러리 세울 생각이냐고 반발했고 2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라도 다음 달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모급여를 앞세웠습니다. 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연 곳은 50년간 공장으로 쓰이다 탈바꿈한 카페였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양극화, 저출생, 저성장 문제 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자는 건데 임대인 손실은 세액공제로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견을 마친 뒤에는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거듭 비판했고 방역 일선 간호사들과 만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한 공약에 재정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비판이 바로 제기됐습니다. 변화의 의지는 넘치고 책임은 한 스푼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와 주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병사 월급 인상 같은 공약이 20대 남성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대위 쇄신 이후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윤석열 후보. 정책 편향성 논란을 일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신뢰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3자 구도 조짐이 보이면서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국민통합 내각을 띄우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리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을 거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관심 없다며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가 아닌 내각을 통한 협치, 국민통합내각을 연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대선 구도가 양강에서 3자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내부에선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필연적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효과에 큰 의미가 없다며 당과 안 후보 사이 거간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간꾼들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거야말로 선거에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안 후보의 완주 의지 속에 현재로선 단일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야권 단일화는 남은 50여일 동안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6월 민주항쟁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아들 이 열사의 묘가 내려다 보이는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고 배은심 여사 유해를 모신 목관이 운구차로 향하고 유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고인의 마지막 걸음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눈물과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형 초상화와 함께 운구차는 영결식이 열리는 5.18 민주광장으로 향합니다. 평생을 노동자와 농민과 함께 민주화 투사로 살아온 고인은 200여 명의 추도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35년의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배 여사를 한마음으로 기렸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뒤 배 여사의 유해는 생전에 머물던 지산동 자택을 들른 뒤 아들이 있는 망월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유족들은 두 사람의 영정 사진을 나란히 놓고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아들 가슴에 묻고 살아낸 세월이 35년. 하녀라 애가타게 보고 싶어서 가슴 찢어지게 울부짖으며 불러대던 그 이름도 피 맺힌 그 절규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배 여사는 가슴 속에 묻은 아들의 묘역 맞은편에 안장됐습니다. 배 여사의 살아생전 못 이룬 꿈이 돼버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숙제가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3월쯤 그리고 모더나는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올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새 백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를 보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화를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접종까지 할 경우 유증상 감염을 최고 75%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며 새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하지만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용 새 백신을 원하고 있고 이미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백신은 나오는 즉시 도입하도록 계약이 돼 있다며 현재 백신으로도 효과가 있으니 일단 3차 접종이 우선임을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칠레 정도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 의료인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접종이 검토 단계입니다. 또 3차 접종의 지속 기간이라든지 또 효과성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또 의견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 접종률이 전 국민 대비 41.8%이고 18살 이상 성인도 3차 접종률이 절반에 못 미쳐 일단은 3차 접종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미국 등 접종 중인 나라의 연구 결과 등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미크론 백신은 개발 즉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용 백신 부분은 만약에 변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변이된 백신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미 최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백신 접종 시기를 미뤄서 오미크론 백신을 맞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백신도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며 접종 시기가 됐다면 신속하게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의료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역사적인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57살 데이비드 베넷 씨에게 이식된 돼지 심장이 마침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베넷 씨의 동의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 의료센터가 이런 수술을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동물 장기 이식 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문제인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내 당을 제거한 돼지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8시간에 걸쳐 수술을 집도한 바틀리 그리피스 박사는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혈압도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awake. He is recovering and speaking to his caregivers, and we hope that the recovery that he is having now will continue. 하지만 아직 최종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에는 이릅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주시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o we're preparing for the next attack on his organ. We know that the pig heart will be attacked by different soldiers in our body. 전 세계적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에 비해 기증되는 인간의 장기가 매우 부족해
동물 장기를 이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연구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 랑곤 헬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뇌사 환자에게 이식해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했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환자에게 이식이 이루어진 이번 사례는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이룬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He realizes the magnitude of what was done, and he realizes the importance of it. 아울러 언젠가는 동물의 장기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의학계와 환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휴먼 캐피탈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속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살만한 나라가 될까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앞세운 정책 경쟁, 반갑긴 하지만 선심성 공약, 또 포퓰리즘 경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후보들의 정책, 가치관 비교할 일이 많아질 텐데 오늘은 일단 안보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나온 이후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죠. 잠깐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 인식 수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어떤 대결적인 인식 그리고 공격적 태도가 참 위험하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사실상 북한의 어떤 공격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우리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완전히 밀집된 군사력이 지금 남북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죠. 거의 공멸의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제 타격론은 부시 행정부가 사실상 이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악의 축 국가들 북한 포함합니다. 적용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이루어지고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거의 어떤 사실상 어떤 반성으로서 오바마 정부 이후에는 이 선제 타격 정책을 아예 없앴어요. 지금은 미국도 이러한 선제 타격 정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한반도 긴장이 더 되고 사실상 뭐 대화의 국면을 오히려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험한 그런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사실 요 며칠 멸공 챌린지 또 멸공 논란이 아직 가라앉기 전이라 그런지 좀 더 이 선제 타격 발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고 5일날 쐈을 때 국방부에서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미사일에 대해서는 역시 미사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지금 5일 발사 때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킬체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이 갖고 있는 방사포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방어력을 갖출 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야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구축한다 하지만 방사포 같은 경우는 그냥 쏘면은 바로 수도권에 들어오는 거에 거의 1분이 안 걸리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2023년까지 킬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방의 한 부분을 말한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에 이제 인터뷰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 공격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북한의 선의만 자꾸 강조하면서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해야 되고 핵 고도화 과정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제재를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걸 지적한 것이지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타격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따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윤석열 후보가 마치 무슨 호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왜곡하고 있다. 저는 네. 이런 말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나 누구의 입이냐, 이거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상대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긴장하고 또다시 무력을 증강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군비 경쟁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체로서 전쟁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의 어떤 명분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방법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를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2002년에 이제 부시 연설로 돌아가면 그때도 악의 축이란 발언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라는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전략을 내세우니까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승작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정치인들 특히나 지도자들은 언급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5년 내내 북한 눈치 보면서 얼마나 말 조심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미사일 쏘잖아요. 그리고 핵 고도화했습니다. 과연 북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말 조심했던 결과가 뭐냐 이렇게 좀 되묻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자 오늘도 미사일 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막을 방법은 킬체인밖에 없다. 그런데
왜 지금 킬체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눈치만 보고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북한의 제재 압박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욕구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한 제대로 된 글로벌 외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선 앞두고 어떤 두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관련한 좀 기조를 엿볼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미사일 발사 뉴스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 그리고 두 분의 해설을 통해서 좀 앞으로의 대북 정책 기조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공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오늘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5가 3번 들어가는 성장 공약, 아무래도 좀 경제 대통령 각인을 하는데 부각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메가 공약이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5 해가지고 뭐 5대 경제 강국, 뭐 5만 불, 그리고 뭐 코스피 5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목표 지점이죠. 네. 결국엔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 정책들, 이게 이제 4대 전환, 그다음에 2개 이제 2대 개혁 뭐 이런 걸로서 사실상 그걸 달성하겠다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생활 밀착형이 아니라 일종의 한국 경제 재도약, 성장 전략을 지금 오늘 제시한 것이고, 거기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것이 뭐 디지털 인재를 100만 명을 이제 육성하겠다, 양성하겠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교육의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뭐랑 이어지냐면 일자리하고도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제 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에 있어서 핵심 분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의 가장 원천적인 힘은 디지털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경제를 담보하는 이런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교육, 일자리, 더 나가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어떤 거대 담론의 정책이었다. 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이 소개를 한 번에 하는 바람에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바람에 좀 오해가 있었는데 정정을 하면 신경제 비전은 생활 밀착형 공약이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생활 밀착형 공약 흐름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신경제 비전에 이어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디지털 공약 1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포함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뭐 555 지금 말 그대로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종합 어떤 그 국력을 이제 5위권으로 이제 끌어올리겠다. 국민소득 5천만 달러, 이제 코스피 5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나름대로 뭐 저는 뭐 괜찮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거에 이재명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747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경제 성장률 7%, 그다음에 세계 경제 7위 되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얘기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반응이 뭐였냐면 어떤 뭐 이런 어떤 숫자에 의존하는 아주 뭐 이거는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이다, 뭐 이렇게 무지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실적 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뭐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가 없길래 저는 근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임기 내에 도달하는 수치가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비전과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임기 내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말 그대로 뭐 장기적 방향이라면 뭐 세계 5위가 아니라 세계 3위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 코스피 5천이 아니라 코스피 1만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약간 뭐 공약이라고 얘기하기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디지털 인재 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경선 때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약입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 네. 특히 지금 청년들이 인문학 쪽에 이제 졸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취직 자리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코딩까지 배우면서 다시 이제 어떤 IT 기업 쪽으로 이제 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해주고, 또 취업을 하면 그 취업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학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청년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네. 우리 그 나라의 어떤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부모급여 공약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공약이거든요. 100만 원씩 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기존에 그런 어떤 지원은 없는 건가? 그랬더니 지금 2022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 있고, 제일 먼저 출산과 함께 200만 원을 정부가 지급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신과 관련된 그 병원비에서 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2년 1월 1일 출생부터 매월 30만 원씩 줘요. 그리고 8세까지 아동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합치면 780만 원이에요. 기존의 것이 780만 원입니다. 1년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이 각각 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느 경우는 이제 1,0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기존의 어떤 지원들을 다 감안하고 거기에 더해서 1,200만 원을 연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존의 어떤 지원은 전체 소멸시키고 그냥 100만 원씩만 주려고 하는 것인지, 네. 이런 어떤 정책을 제시할 때는 뭔가 기존의 거를 잘 검토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발하고 기존의 게 뭐라는 거를 밝혀줘야지 혼선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서 그러면 한 2천만 원 받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공약을 발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좀 나눠서 분담하자, 이런 정책도 있는데 윤 후보가 내놓은 이 흐름, 정책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아까 그 부모 급여 부분은 사실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그 OECD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그 0.83명까지 이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든 반등시켜야 되는 것은 국가의 과제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이제 지자체에서 하던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 1년간 그 어쨌든 직장을 이제 그만두거나 혹은 휴직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의 사회보험 형태로 부모 보험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급여에 따라서 보면은 기본 부모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입의 한 65%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간별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도입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약을 좀 준비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이제 힘든 어떤 그 자영업자들의 이제 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제 임대료 나눔 제도를 이제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우선은 이제 국가와 임차인, 임대인이 3분의 1씩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해서 그 코로나로부터 이제 어렵게 좀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실제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가장 힘든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서 네. 뭐 할 수 있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월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분담하기 위한 이제 대책을 좀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질문을 받았어요. 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자신은 시장경제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의 문제에 있어서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이 3분의 1을 삭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재산권을 사실상 국가가 강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얘기와 본인의 어떤 정체성과 정책이 이렇게 괴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캠프 내에서 어느 정도 선대위에서 이게 정리가 잘 되고 나와야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라고 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인한테 3분의 1 깎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윤 후보가 정책 공약을 마구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잘 검토돼서 실질적으로 완성도 있는 것이 지금 내놓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몇 글자 이렇게 내놓고 거기에 이제 효과만 얻으려고 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임대료 나눔제에서 이제 임대인한테 무조건 3분의 1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생계형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뭐 빌딩이라든가 굉장히 큰 점포를 운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인데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이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할 때 소득 공제로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보고 강제로 그 지불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장경제주의와 지금 정책이 대비되는 지점을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두 분과 함께 오늘 좀 나온 공약들을 쭉 둘러봤는데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완성도란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예산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경쟁이란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이거 유명한 어록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어떤 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후보 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구별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행하느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해요.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실행 가능하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홍준표 의원도 발언을 얹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 행보에 대해서 싸잡아 비판을 했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 전락했다면서 저질 대선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거칠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 대계를 논할 선거가 좀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 전락할 만큼 좀 추락했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실생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네. 거대 담론이 안 나와서 뭐 홍준표 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공약이라는 것이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국민들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압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공방 이거는 생산적이라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공약이라는 것이 다시 다듬어지고 실천력 있는 걸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후보들의 또 역량도 정책 역량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 내놓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놓는 건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한 대로 이런 어떤 선거가 아주 뭐 동네 뭐 반장 선거 이 정도라고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공약들을 뭐 일각에서는 다품종 공약이라고도 하고 미니 공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공약들의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좀 체감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비전이 없고 좀 대선의 무게감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대 담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생활의 어떤 필요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여태까지 해주지 못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대선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더 원했던 것인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게 선거 때마다 이게 딜레마인데 이게 공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쭉 보면서 우선은 공약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선거 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극소수로 제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만약에 그 권력을 담지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재들과 뭐 공무원만 해도 얼마나 뭐 몇백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들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선거 때 얘기했던 공약이 사실은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서 뭐 그걸 지켰니 안 지켰니 또 그걸 또 억지로 추진하다가 또 말이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답습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보고 뽑을 때는 사실은 그 후보의 어떤 그 생애 그러니까 걸어온 길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의 형성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정책적인 담론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서도 뭐 노동이라든가 기업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대 담론의 이 철학들을 좀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방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 방향 속에서 국정을 맡았을 때의 구체적인 실현 과제들은 더 많은 인재들과 지금 공무원들과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오히려 또 몇 개년 계획을 갖고 인수위 단계에서 제안을 하든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뭔가 해내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라는 게 결국 이제 표를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뭐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찾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방 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혁신도시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노인복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 노인분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를 필요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선거의 의미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못해왔는지를 성찰적으로 보고 우리의 미래를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계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얘기했던 뭐 그런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전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디지털 에어리어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것. 선거가 아니고 그냥 왔다 그러면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 도시를 뭐 이렇게 그 찬성을 하시는 측에 속해 있으니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 이후에 펼쳐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오히려 겪는다. 이명박 대통령 한 번 더 대운하나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최저임금 1만 원의 급격한 인상이나 등등이 다 공약을 냈던 거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저는 공약을 표를 의식한 공약을 해놓고 나중엔 그걸 주워 담지도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더 그 국정을 오히려 혼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공약이 없다면 아니, 가지를 않습니다. 공약을 하지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만 원의 공약, 최저임금 얘기했지만 그거를 공약화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지금까지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주제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공약 경쟁의 내용과 함께 또 그 이면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대선 2030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문화적 성 갈등, 젠더 이슈도 점점 더 급부상하고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좀 약한 고리는 2030 세대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30 남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양자택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결연히 이대남을 그것도 일부의 이대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인데 그거를 일부의 이대남이라는 거는 좀 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좀 더 이제 보수층에 가까운 그런 이대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뭐 예컨대 지금 가장 이제 떠오르는 얘기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 단어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뒀다. 뭐 이런 어떤 기능의 역할 그리고 성과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측면을 아마 지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성가족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상 또는 뭐 이런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열악했던 여성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뭐 우리의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에 대한 태도인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표를 위한 어떤 이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갈라치는 이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 후보 모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대통령 후보의 어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중요 부처를 만들어서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 될 텐데 이거를 단순히 폐지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당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박용진 의원과 원희룡 본부장이 방송에서 이 대목을 놓고 맞붙었는데 표현이 충치와 생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치라고 했던 거는 이제 이제 썩어서 이제 뽑아내야 된다 이런 여가부 뜻인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가부가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그 인력도 키우고 예산도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항상 부처가 만들어지면 처음엔 소규모로 출발하지만 네. 계속 이제 뭐 일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관련 규제도 만들어 나가고 뭐 일을 벌려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여가부가 지금 어떤 일을 해왔느냐, 물론 뭐 잘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우리 안희정 뭐 그다음에 오고돈 그다음에 또 우리 박원순 시장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범죄 비위가 났을 때 여가부가 했던 태도 이런 거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윤미향 의원의 여러 가지 있었을 때 나온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여가부가 뭘 하냐 이런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세대가 좀 달라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대 이상만 해도 여성에 대한 어떤 어떤 그 새로운 권리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면 20, 30대 청년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이제 양성평등의 문제가 오히려 더 남성들이 좀 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이제 세대 인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들은 뭐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나가면 될 일이지 하나의 부처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여성부 자체가 오히려 그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녀 간의 어떤 차이점, 차별점을 이렇게 더 부각시켜 나가고 문제 오히려 더 갈등을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을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번 대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부처를 없애든 아니면 그 부처에서 꼭 필요했던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가족 문제라든가 아동 그다음에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는 또 별도로 이제
이제 뭐 만들든가 하겠다고 네. 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는 남기고 그렇지 불필요한 것은 좀 이번에 좀 바꾸는 그런 노력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엔 동의해요. 뭐를 이제 개선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텐데 대통령 후보가 그냥 폐지 이렇게 7글자 써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선정적이다. 그러니까 선동적이다. 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정책본부장이 모르는 정책이 나온다. 이거는 다른 윤회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엔 그러면 새로운 윤회관은 이준석 대표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엔 누가 윤회관이 되느냐의 싸움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통을 밟고 올라오지 않은 정책이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참 이 페미니즘 이슈 아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들 각 캠프에서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제 2030 각각 여성과 남성의 민심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당내에선 좀 원론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당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유시민 전 이사장도 두 후보의 젠더 이슈에 대한 접근법을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7자를 SNS에 올린 다음에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지금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팔 안 걸친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약은 거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젠더 이슈는. 네. 그러니까 공짜로 다 가져가는 건 없어요. 양쪽 다 얘기를 일단 듣고 그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그 대통령 후보는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재명 캠프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캠프의 최근에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투기적 행태에 가깝고요. 예, 그게 이제 2등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나오는 거겠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약은 거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했나요? 투기적 행태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젠더 이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선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갈라치기가 되고 분열이 더 심화되는 이런 걸로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층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은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청년층이 취약계층으로 지금 몰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냐면 여성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권한이 그만큼 취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권한을 이제 올바로 평등하게 좀 만들어주고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고 그런 노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달성됐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분포로 보면 여전히 차이가 굉장히 나요. 직업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하나의 선거 과정 속에서 대결의 장면 갈등의 장면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봉합하고 오히려 통합시켜야 되는 대통령 후보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매우 안타까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스페이스라는 성소수자나 이제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젠더 갈등에 후보를 올라타게 했느냐라는 당내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앞으로 좀 대선 전국에서 당을 떠나 어떻게 좀 이 부분을 가져갈까요? 젠더 이슈는 그게 피할 수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이런 젠더 이슈가 왜 이 대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뭐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측면의 반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40대 이상의 의식 구조하고 20, 30대의 의식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의 소위 해서 MZ 세대, 특히 이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젠더 이슈가 네. 이게 단순하게 그 기성세대가 자라온 성장 과정과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출세라든가 혹은 뭐 직위를 어떤 얻어가는 과정에서의 느끼는 어떤 불합리한 이것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딱 공약을 걸었을 때
그 20대의 남성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또 지지를 해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여성가족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이게 이제 그 20대의 그 댓글로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선거 전략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여론조사가 몇 개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20대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MZ 세대들의 특히 이제 이대남들의 이 반응은 우리 기성세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다. 이거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은 고쳐 나가고 기존 뭐 필요한 그 업무들은 어떤 다른 부처에서 하든 뭘 만들든 그다음에 뭐 그 전에도 사실 그 정부 부처의 개편들은 대선에 항상 이슈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 직제 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과거에도 여성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걸 폐지하고 뭐 중소기업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돼 왔고 그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순히 젠더의 갈등만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만 이 사회 정부가 바뀌어가야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될 거가 하지 말아야 될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20대의 젠더 갈등을 대중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갈등이 20대에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심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소시키는 것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원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경쟁이 심화됐는데 그 경쟁이 심화된 이유가 일자리가 부족한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 세대에서 그 정도의 일자리가 우리 세대였던 것이 지금 20세대에 제공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갈등 별로 안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어딜 가느냐의 문제지 직장들은 네. 다 있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일자리가 그만큼 원하는 일자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건데 이 갈등의 원천인 일자리를 늘려가는데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네. 이 20대 젠더 갈등도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여야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런 노력들을 좀 토론회에서 보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1분씩 드리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뭐 회의를 참석을 했니 안 했니를 공방을 벌였거든요. 토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여태까지 한 얘기를 후보들 입을 통해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오늘도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뭐 네. KBS에서 주최를 하는데 뭐 그 김은혜 우리 국민의힘의 공보단장은 뭐 들은 바가 네. 없다고 했고 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은 뭐 그 실무자의 뭐 그 미팅 날짜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서로 받은 공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착오가 KBS 측에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그 양 후보 다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전 토론은 뭐 성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어차피 6번의 토론회를 이제 지난 대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협회라든가 혹은 뭐 정치학회에서 주관하는 토론이 있고 거기 이제 방송사랑 이제 연결해서 할 텐데 굳이 뭐 KBS를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좀 찾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뭐 기자협회든 아니면 정치학회든 이렇게 주최를 좀 해서 거기에 이제 방송사가 이제 어떤 방송사가 단일 방송사가 붙든 아니면 뭐 YTN이나 뭐 몇 개 방송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토론에 가장 관심이 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 좀 하면은 좀 후보가 당연히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KBS라는 방송이 이걸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법에 언론사가 합동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은혜 단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합의해서 후보들끼리 합의해서 토론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지금의 어떤 뭐 KBS 관련해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 소지가 없게 이렇게 사실은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본질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루빨리 이러한 얘기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후보들 입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는 의도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네. 생기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은 모처럼 좀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책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의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모든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의 탓이라고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처럼 우리 야당이 의견이 아주 확실하게 일치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다시 의총을 지금 법사위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명?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거를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줍니까?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한바기로 또 무혐의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재수사 이렇게 하게 되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후에 확인해서는 답변하실 수 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휘가 확정이 되면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 상정에서 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김만배 씨는 뭐라 그랬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시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맞죠? 이 발언에 따르면 충실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상황 자체가 달라져서 조금 차관님 방금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웃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해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척 불쾌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 웃깁니까? 아니, 실수 웃는 게 아닙니다. 웃겨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어디 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말이지. 이상해. 네, 다음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이틀째 합동감식이 이어졌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창고 바닥에서 타설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리 열선이 발견됐는데 화재와의 관련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이틀째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소방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40여 명도 투입돼 6시간 가까이 현장을 살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앞서 최초 발화 장소인 1층 창고를 중심으로 합동감식을 벌인 데 이어 순직한 소방관들이 발견된 2층 이상 상층부로 범위를 확대해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불이 지상 1층에서 시작돼 2층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서 발화 원인을 밝힐 만한 잔류물들을 골라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앞선 1차 합동 감식에서는 주목할 만한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시멘트를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 사이에서 구리 열선이 발견된 건데 화재 당일 이뤄진 시멘트 타설과 미장 작업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열선을 설치하거나 전열기구를 이용해 타설 작업을 진행하는 공법은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열선을 이용해 양생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과열이나 합선 등으로 배선반 주위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선의 용량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량에 적합한 차단기를 사용했는지, 또한 그 열선이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마무리하고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온 대로 공사 책임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른바 카카오 경영진의 먹튀 행보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으로 관련 그룹의 주가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시대에 맞는 경영진의 의식 전환과 행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대표를 맡고 있는 류영준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스토리와 비전,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성장과 비전 등 혁신적인 단어를 내세워서 수조 원대의 돈을 모아 상장한 지 불과 한 달. 카카오페이 8명의 경영진은 스톡옵션 행사로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류영진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내정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카카오 계열 주가는 연일 요동치는 등 여지는 여전합니다. 주식 온라인 토론방에는 자본시장을 흔드는 야바이 등 비판적인 글과 함께 카카오 그룹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판 시점이 코스닥 200에 진입한 시점이었어요. 이 말은 대표는 알았다는 거죠. 주가가 최고점이었다는 알았는데 상장이 한 달 만에 스톱 행사했으니 일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갔을 것이고요.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스톡옵션 행사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CEO 등 경영진의 소셜 미디어 행보로 인한 주가 요동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의 주가가 연일 종일 출렁이면서 투자자들의 손익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멸공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관련 발언 중단을 선언한 지 반나절 만에 신세계 불매운동 이미지를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나 CEO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도 제가 볼 때 굉장히 가벼운 처사가 아니었나. 최근 직원의 거액 횡령 혐의로 수사가 확대 중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8년 전에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전력이 있어 경영진 리스크 해소가 한국적인 기업 상황에서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시대에 맞는 경영진의 의식 대전환과 그에 따른 행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대장동 5인방의 첫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랐다는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 씨 측은 불법 로비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 이런 주장에 화천대유 일당의 일관된 방어 논리이기도 하죠. 이들이 노리는 게 뭔지 나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대목은 사업자 공모지침 관련 변론이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정영학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독소 조항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 변호인이 7가지 조항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한 겁니다. 당장 야권에선 김 씨가 몸통을 자백했다는 공세가 이어졌고 민주당 선대위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던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지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 측도 논란이 일자 7가지 조항이 로비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한 거라며 성남시장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건 김 씨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후보대로 행정을 했고 김 씨는 김 씨대로 사업에 참여한 것뿐이라며 관련성은 일축해왔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재판 뒤에도 이재명 지시는 완전한 왜곡이라고 했지만 성남시 방침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핵심 쟁점인 최소 1,8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벗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설령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공공영역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법상 대장동 사업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수천억대 개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배임 혐의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침실에다 난방 텐트를 펴고 자면 3도 정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방비를 최대 21% 아낄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겨울철 권장 실내 온도 섭씨 20도로 맞춘 실험실에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처럼 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은 특수 마네킹이 누워 있습니다.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35도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온력을 측정해보니 평균 1kg. 겨울에 입는 외투보다 보온 효과가 좋았습니다. 난방 텐트 안 공기 온도도 텐트 밖보다 3도씨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난방비를 최대 21% 아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내 온도를 1도씨를 낮추면 난방비 7%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 평가를 한 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난방 텐트 7개 제품. 보온성은 모두 별점 3점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탁해도 제품에 변형이 오거나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레임의 강도나 천막의 내구성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제품이라고 잘못 표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주말 클럽을 이용한 여성의 귀가 잘린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낮 논현동의 한 클럽을 방문했던 20대 여성 A씨의 귀가 잘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응급처치만 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담당의 소견을 듣고 클럽 내부 CCTV를 분석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소속 A 검사가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임신 중이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검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중국이 베이징은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안을 비롯해 도시 3곳을 봉쇄한 데 이어서 3억 명에 대해서는 올림픽 직전에 이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구 1,200만 명이 넘는 허난성 정저우시의 지하철입니다. 평소 붐비던 승강장이 텅 비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0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지하철역 18곳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정저우시는 택시를 2부제로 운행하고 감염 지역에는 노선 버스도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暂停城际网约车、出租车、网约车运营，除主干线路外，途经3区的公交路线一律暂停运营。 같은 허난성에 있는 안양시는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티안진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된 것이 확인되자 초강수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주민 550만 명에 대해서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외출 금지가 내려진 곳은 산시성 시안과 허난성의 위저우, 안양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약 2천만 명이 사실상
자택 격리 상태인 겁니다. 티엔진은 최근 4일간 양성 감염자가 100명 정도로 늘어나 베이징과의 왕래가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防止外溢，特别是外溢到北京方面呢，我们采取了很严格的一个措施。 중국은 베이징과 텐진 등의 지역 인구 약 3억 명에 대해 춘제 때 귀성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직전인 춘제 명절 기간에 감염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베이징을 봉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기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네, 이 눈동자 스티커 하나가 떨어져 나가 윙크하는 듯한 돼지, 우리 가족 돼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저금통입니다. 이 속에 든 165만 9,300원, 충남 서천에 사는 초등학생 자매 가족이 지난 7년간 조금씩 모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 자매는 유치원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키운 이 커다란 돼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고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충남 공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게임기를 사려고 배불린 돼지 저금통을 이웃을 위해 내놓아서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이들을 훌륭하게 이끈 부모님들 모두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철원 영하 17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며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대전 2도, 광주 2도, 부산 5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남부지방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20c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마릅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고 충청과 호남에는 모레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